3300을 넘는 순간이 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물려있거든요. 이쯤에서 마지막 행보를 말씀드리고 오늘 영상은 마쳐야 될 것 같아요. 마지막 행보의 중심 주제는 빙상 실크로드라고 불리는 북극 항로입니다. 한국 경제 부흥기를 이끌 천재 일우의 기회죠. 천년에 한 번 오는 기회입니다. 왜냐면 우리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석유가 나와요, 히토류가 나와요. 땅도 안 좋아서 농사도 잘 안 돼요. 진짜 대한민국은 하나도 가진 게 없는데 지리적 이점을 이용할 대박 기회가 찾아왔어요. 그럼 북극 항로가 무엇인가? 동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갈 때 기존 항로는 요 루트대로 갔거든요. 근데 북극 항로를 이용하면 더 빠르게 유럽에 도달할 수 있어요. 아니 딱 봐도 더 길어 보이는데 어떻게 북극 항로가 경로가 더 짧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세계 지도는 메르카로트 도법을 쓰죠. 그래서 극지방으로 갈수록 더 커 보이고요. 적도 쪽으로 갈수록 짜부돼서 보이죠. 이렇게 짜부 안 된 경로를 보면은 요렇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북극 항로가 훨씬 더 가까워 보이죠? 실제로도 많이 가깝습니다. 기존 항로는 운항거리가 22,000km인데 15,000km까지 줄고요. 운항일수도 10일가량 줄어듭니다. 그에 따라서 연료비도 30% 절감할 수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일단 세계 물류 흐름이 어떤지부터 좀 알아볼게요. 세계적으로 물건을 많이 생산하는 나라들은 동아시아에 다 모여 있습니다. 중국, 한국, 일본, 베트남, 필리핀 이런 나라들이죠. 그리고 생산보다 소비를 많이 하는 지역은 유럽이랑 미국입니다. 그래서 동아시아에서 생산된 물건을 유럽에 보내고 미국으로 보내는 거죠. 유럽으로 물건을 보낼 때 경로를 보면은 자 여기서 출발해서 요 사이 싱가포르를 거쳐서 홍해를 지나서 수에즈 운하를 지나서 지중해를 지나서 이렇게 해서 네덜란드까지 도착합니다. 이런 루트를 가지고 있어서 대박난 나라가 있는데 말레이시아 밑에 있는 싱가포르입니다. 이 싱가포르는 지리적 이점을 가지고 있어서 세계 1위의 환적항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환적항이 뭐냐? 예를 들어서 좀 극단적으로 사례를 들어볼게요. 필리핀에서 100만원짜리 물건을 판다고 해요. 그래서 이 긴 경로로 따라가서 물건을 팔았더니 물류비로 500만원이 들었습니다. 이러면 마이너스 400만원 손해잖아요. 그래서 각 나라가 유럽까지 가지 않고 어디까지만 싱가포르까지만 물건을 보내는 겁니다. 싱가포르에서 큰 배로 갈아타고 그 큰 배로 한 방에 유럽까지 보내는 거죠. 이거를 환적이라고 합니다. 그럼 세계 2위의 환적 항구는 어디 있을 것 같아요? 놀랍게도 대한민국 부산입니다. 왜 그러냐면 미국도 소비국이라 했죠. 그래서 미국으로 가는 물건들이 부산에 다 모여서 미국 쪽으로 갑니다. 세계 2위 환적항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대단하긴 한데 싱가포르이 가만 앉아서 떼돈 벌고 있는 거 보면 좀 어때요? 우리도 그렇게 하고 싶잖아요. 그렇게 잘 나가는 싱가포르 유럽 지분에 일정 지분을 빼앗아 올 수 있는 게 뭐예요? 바로 북극 항로입니다. 기존에 있던 유럽 항로는 문제가 많았거든요. 일단 거리가 먼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요 좁은 홍해를 지나가야 한다는 거죠. 이 홍해에서 자꾸 해적들 만나고 물류 털리고 이러니까 요즘은 어떻게 가냐 하면 이쪽 길로 안 가고요. 이제는 더 멀리 돌아갑니다. 아프리카 희망봉까지 돌아가지고 유럽으로 가는 루트를 선택하고 있거든요. 이러면 물류비가 더 많이 들죠. 이런 치명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줄 것이 바로 북극 항로입니다. 꿀 빨고 있는 싱가포르의 물류 지분도 좀 가져올 수 있고요. 그렇게 하면 우리가 정말 세계 1위의 환적항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런 생각도 들죠. 애초에 이렇게 좋은 루트 냅두고 왜 힘든 루트로 다녔냐? 이용하고 싶어도 못한 겁니다. 그동안은 북극의 빙하 때문에 배가 다닐 수가 없었어요. 여름이 돼서 빙하가 녹을 때만 북극 항로를 이용할 수 있었거든요. 2000년대는 1년 중에 북극 항로를 한 달 이용할 수 있었어요. 근데 기후변화로 북극의 빙하가 점점 녹고 있죠. 그래서 2010년에는요 2달 동안 이용할 수 있게 되죠. 2020년에는 어떠냐? 무려 3달 동안 이용할 수 있어요. 쇠빙선을 이용한다면 5달까지도 이용 가능해요. 그럼 1년 내도록 북극 항로를 이용할 수 있는 때가 언제 오느냐? 바로 2030년입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5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문제는요, 우리가 북극 항로가 열리는 것에 대한 대비가 하나도 안 돼 있다는 거죠. 아니 5년밖에 안 남았는데 아직 준비된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제일 철저히 대비하고 있는 것이 러시아랑 중국입니다. 러시아랑 중국은 이미 2010년대부터 준비하고 있었어요. 미국, 일본, 노르웨이 같은 국가들도 북극 항로가 열릴 걸 대비해서 지금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특히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그린란드를 욕심내잖아요. 안 내주면 군대까지 동원하겠다고 하잖아요. 트럼프가 그린란드를 욕심내는 이유가 이 북극 항로 때문입니다. 이렇게 많은 세계 강대국들이 뛰어들고 있는 사업이 북극 항로인데 아니 지리적으로 제일 좋은 위치에 있는 대한민국은 뭐 하는 겁니까? 아직 준비된 게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되면 북극 항로에 대한 지분을 중국한테 뺏길 수밖에 없죠. 북극 항로가 열리면 지리적 혜택을 받는 국가가 4곳입니다. 중국, 한국, 일본, 대만이에요.
대만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덩치도 작을 뿐더러 중국과의 전쟁 문제 때문에 거점 항구가 될 수 없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아직 인프라가 잘 안 갖춰져 있어요. 우리나라처럼 부산 한 군데 몰빵 요런 느낌이 아니고요. 도쿄나 고베, 나고야처럼 작은 항만들이 여러 군데 분산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점 항구로 적합하지 않죠. 이렇게 얘기하면 좀 의문이 드실 것 같아요. 인프라야 뭐 만들면 되는 거 아닌가? 뭐 후쿠오카나 나가사키 이런 동쪽으로 딱 가는 길목이잖아요. 이런 데다가 대형 항만 만들면 되지 라는 생각이 드실 것 같은데, 항만이 그냥 만들고 싶다고 해서 쉽게 만들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최소한 한 4가지 조건 정도 맞아야지 대형 항만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근데 그 4가지 조건을 다 갖추기가 좀 쉽지 않죠. 그런 조건을 갖춘 게 싱가포르 아니면 중국의 상하이, 대한민국의 부산 정도가 있겠네요. 그래서 일본은 우리의 경쟁 상대가 아닙니다. 물론 일본도 노력하고 있죠. 산업을 서쪽에서 동쪽으로 지금 옮기고 있는 중이고요. LNG 쇄빙선 같은 것도 개발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도 한국 따라오려면 아직 멀었죠. 경쟁 상대가 아닙니다. 무서운 거는 중국입니다. 부산항보다 상하이항 규모가 압도적으로 더 크거든요. 물동량이 상대가 안 됩니다. 거기다 2010년대부터 러시아에 막 인프라들을 구축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북극 항로가 열리면 상하이항이 거점 항만이 될 확률이 제일 높죠. 우리가 노리는 것은 전체 물동량의 10%를 가져오는가, 30%를 가져오는가, 50%를 가져오는가 이런 문제입니다. 30%만 가져와도 대박일 것 같아요. 이건 제 희망사항인데 정말로 어쩌면 50%까지 가져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예측하느냐? 미국이 중국을 가만 냅둘 것 같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역사를 보면은 미국은 2등이 올라오는 것을 참지 않아요. 항상 짓밟습니다. 독일이 세계 2등일 때 짓밟았고요. 소련이 세계 2등일 때 짓밟았죠. 일본이 세계 2등일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은 중국이 미국을 위협하고 있잖아요. 지금까지 바다를 지배한 국가가 세계를 지배해왔거든요. 대항해 시대의 영국 같은 경우도 그렇고 현재 미국 같은 경우도 그렇죠. 근데 이 미국이 중국이 바닷길을 갖도록 가만 내둘 것이냐? 절대 그렇게 안 둘 것 같거든요. 미국이 중국을 밟으면 밟을수록 우리 지분이 더 올라갑니다. 이러한 국제 정세도 그렇고요. 지리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는 것도 그렇고요. 이 북극 항로는 절대로 놓쳐서는 안 돼. 우리나라에 다시는 찾아오지 않을 기회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해양수산부 및 HMM 부산 이전을 통해서 부산을 북극항로 거점 항만으로 만드는 시작을 열려고 하는 거죠. 근데 지금 뛰어들어도 늦었어요. 늦었어. 우리는 지금 AI도 뒤처지고 북극항로도 뒤처지고 있어요. 북극항로는 뒤처지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출발도 안 했죠. 세계 각국이 마라톤을 하는데 중국이나 러시아는 이미 20km 달리고 있고요. 미국이 그거를 바짝 추격하고 있고 일본, 노르웨이 다 출발했는데 우리는 아직 출발선상에 서 있단 말이에요. 출발선상에서 신발 끈 묶고 있는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빠르게 이 두 기관을 이전하면서 북극항로 사업에 빨리 뛰어들어야 돼요. 근데 이 시작부터 쉽지 않죠. 왜 쉽지 않냐 하면 해수부나 HMM의 직원들이 부산 이전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어요. 반대 비율이 무려 86%나 됩니다. 이렇게 이전이 쉽지 않은 가운데 이 뉴스 댓글들을 보니까 이런 댓글들이 많이 달립니다. 못 오겠다고 생각하는 직원 임원분들은 희망퇴직하시고 부산 청년들에게 일자리 주세요 제발, 이런 댓글들이 대부분입니다. 직원분들을 비꼬는 거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직원분들을 이해합니다. 이건 완전 공리주의잖아요. 나라 전체의 국익을 위해서 소수가 희생하라는 건데 저는 최대다수 최대행복이 옳다고 생각은 안 해요. 그래서 이분들이 반대하는 거를 충분히 다 이해합니다. 근데 이해가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인천시장, 세종시장, 부산시장입니다. 이분들 다 똑똑해요. 북극항로 문제를 모를 리가 없습니다. 저 같은 일반인도 아는 거를 이분들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기본 머리도 똑똑해요. 연세대 나왔고 고려대 나왔습니다. 북극항로가 중요하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 정치색이 다르다고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면 안 되죠. 그래요. 그럼 100번 양보해서 인천시장님이나 세종시장님은 이해할게요. 나라 전체 국익보다 자기 시의 이익을 우선시한다. 그러면 반대할 수 있잖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는 분이 부산시장님입니다. 이분 같은 경우엔 반대할 이유가 없어요. 나라 전체 국익에도 도움되고요. 부산 시민들한테도 도움이 됩니다. 근데 이걸 반대하는 거는 반대를 위한 반대밖에 안 돼요. 정치 싸움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요. 이분이 한 말을 보면요.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가 있는데 산업은행 이전은 시급한 문제고 북극항로 문제는 중요하지만 시급하지 않은 문제라고 했어요. 저는 그거 보고 너무 실망했거든요. 본인도 뭐가 시급한지 뻔히 알 텐데 참 이러한 정치적 상황이 안타까운 것 같아요. 어찌됐든 북극항로가 열리면 부산이 꼭 거점 항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제 노후를 편하게 보내고 싶습니다. 부자 나라에서 편안하게 살고 싶어요. 그래서 이번 일의 시작이 잘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시행하는 여러 가지 정책들로 우리나라 경제가 살아나기를 희망합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